572페이지 지대 임금 이자 이윤 거길 좀 볼게요. 왜 타이틀이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이야? 지대는 뭘 제공한 대가입니까? 토지를 제공한 대가죠. 임금은 뭘 제공한 대가야? 노동. 이자는 자본. 이윤은 뭘 제공한 대가야? 이윤. 이윤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기업주, 즉 경영자가 가져가는 거지. 경영자의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 특수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가 이윤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봅시다. 먼저 처음 보는 것은 경제지대와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그걸? 이전 수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경제지대하고 이전 수입. 이거 다른 말로 전용 수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것부터 한번 볼게. 여러분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의 높이가 뭘 의미해? 생산자가 그 물건 하나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의 한계, 비용임과 동시에 생산자가 그 물건 한 단위 팔 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지.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Q 스타 한 단위에 대한 가격이 P 스타가 되는 거지. 그치? 이때 여러분 요거 Q0 한 단위 만들 때 수직거리의 요 높이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생산자가 Q0 하나 만들 때의 한계 비용 따라 생산자는 Q0 하나 팔 때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야? 요 높이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Q1이 있다. 그때의 수직거리의 높이는 요 높이다. 그럼 그 사람 뭐야? 이번에 Q1 하나 만들 때는 요만큼 비용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가격도 요만큼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생산자가 제로에서부터 Q스타까지 물건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뭘 다 더하면 돼? 여기에 있는 이 수직거리를 다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산자가 Q스타를 만들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이겠지. 그럼 봐. 생산자가 Q스타의 물건을 팔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 바로 이 빗금친 삼각형의 면적만큼은 받아야지 손해가 아닐 거야. 그치? 그런데 Q스타 팔 때 각각의 단위당 가격을 얼마나 받아? P스타만큼 받으니까 기업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계산돼? P 곱하기 Q. 그 말은 생산자가 Q스타의 물건을 P스타의 가격으로 팔면 생산자가 받아들이는 총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럼 봐. 이 생산자는 Q스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래쪽 삼각형 면적만큼 비용이 발생했어.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Q스타를 파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삼각형 면적만큼 받으면 손해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물건 팔고 받은 총 수입은 이만큼이니까 이 기업은 요만큼의 물건을 이만큼의 대가를 받고 팔면 얼마만큼이 남어? 여기 파란색 빗금친 면적만큼이 남지. 이 면적은 어떤 의미야? 이 생산자가 추가로 남겨 먹은 부분이지. 그치? 일종의 뭐야? 불로소득이 되는 거야. 그치? 요 면적을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생산자 잉여 그렇게 불렀지. 그치? 이 면적은 일종의 불로소득이야. 그치?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파란색의 면적이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더 크면 좋아, 그치? 그런데 이 면적이 더 커지기 위해서 이 균형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서플라이 커브가 수직에 가까우면 어때? 파란색 면적이 더 커지고 수평에 가까우면 파란색 면적이 더 작아져. 그러면 기업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자기가 물건 판매하고 받은 모든 돈이 전부 다 불로소득이면 좋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수직선의 형태를 띠면 돼. 그치? 그게 이 생산자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야. 그런 케이스가 있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물건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 케이스. 뭐가 있어? 그렇지. 토지라고 하는 물건은 말이야. 이 물건의 공급량이 간척 사업을 하거나 개간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때?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하는 크기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그 토지의 공급량은 일정하지. 요렇게, 그치? 그러면
토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곡선과 공업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발생하는 이 사각형의 면적은 전부 다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전부 다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렇지. 우리는 토지의 대가를 지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럼 지대는 일종의 뭐야? 그러면 결국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땅 주인이야. 어떤 사람에게 땅을 사용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내가 땅의 사용 대가를 받아. 나는 그 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드린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렇지? 예. 토지의 이용 대가인 지대는 전부 다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대의 의미는 뭐야? 토지의 이용 대가가 지대야. 그런데 지대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강하게 숨어 있는 거야? 불로소득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굳이 토지에 대한 대가가 아니더라도 불로소득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다가 뭐를 쓰는 거야? 지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와 같이 토지가 아니더라도 불로소득의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우리는 경제적 지대라고 불러요. 칠판에 있는 이 파란색 면적은 경제적 지대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생산자를 이 시장에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물건을 사주는 대가로 최소한 얼마만큼은 줘야 돼? 노란색 면적만큼은 줘야 되겠지. 여러분 파란색은 뭐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손해는 아니니까 이 기업이. 근데 만약에 파란색도 안 주고 노란색도 이 면적보다 작게 준다. 그러면 이 기업은 물건을 팔아 안 팔아? 안 팔고 이 시장을 떠나겠지. 그러면 어떤 생산자를 시장을 떠나지 않게 거기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만큼은 줘야 돼? 이 파란색 면적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특정 생산자를 시장에 전적으로 고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의 크기, 바로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 경제적 지대와 이전 수입 또는 경제적 지대와 전용 수입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결정하는데,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뭐는 커지고 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집니다. 완만할수록 전용 수입이 더 커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답해봐. 지대는 왜 발생하는 거야? 또는 경제적 지대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물건의 공급이 완전 수평이라서 완전 탄력적인 형태가 되면, 즉 무한히 공급할 수 있으면 지대는 발생할 리가 없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물건의 공급이 하여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지대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지대는 뭐야? 특정 생산 요소 또는 특정 물건의 공급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지대.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대의 발생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매년 대한의사회하고 약사회가 말이야, 대학 입학 정원과 관련해가지고, 의대와 약대의 대학 입학 정원과 관련해가지고 로비를 하지. 예. 의대와 약대의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고? 줄여달라고. 예. 왜? 정원이 줄면 그만큼 공급이 고정되는 거지. 적은 숫자로. 그럼 어때? 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크게. 그렇지? 지대라고 하는 것은, 또는 경제지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생산 요소의 공급이 고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늘 듣는 얘기인데, 박찬호가 1년에 얼마 벌어요? 박찬호 연봉이 얼마나 되지? 우수리 다 치고 말이야, 100억이라고 해요. 100억. 그럼 박찬호 연봉 100억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박찬호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야구시키기 위해서 얼마만 돈 주면 될까? 그건 박찬호가 야구를 하지 않게 됐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보다 조금만 더 주면 당연히 야구를 하겠지. 박찬호가 야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박찬호가 야구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직업 뭐가 있어요? 박찬호 30 몇 세? 하여튼 30살 넘었지. 예, 대학 중퇴했잖아. 허리가 안 좋아, 걔가. 허리가. 그렇지. 예. 그리고 저기 한 번도 이 사무직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성격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 예, 어릴 때부터 너 잘생겼다, 너 운동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컸으니까 성격도 별로 안 좋을 거고. 예. 왜 이렇게 흥분한 말이야? 2단 옆차기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예. 대학을 중퇴한 30대 초반에 허리 아픈 남자, 가질 수 있는 직업 경험도 없고 말이야.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취업하기 힘들어. 예. 우리 100번 양보해가지고 박찬호가
사무직 직원,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 정도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내 생각에는 박찬호는 건설 현장에 일용직 하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박찬호가 사무직 직원의 평균 임금 한 3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박찬호를 계속 야구장에 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 주면 돼? 3천만 원보다 1원만 더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박찬호가 벌어들이는 100억의 수입 중에서 3천만 원을 뺀 99억 7천만 원은 다 뭐야? 지대야, 지대.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우리가 박찬호라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불로소득, 즉 경제적 지대를 줘야 돼? 그건 박찬호 같이 공을 빨리 던지는 사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박찬호처럼 2달 만에 바로 혀가 꼬이고 말이야. 예, 욱하면 막 이렇게 옆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있게 싸울 수 있고, 예,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야구선수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대를 준단 말이야. 지대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고정돼야 발생하는 거야. 노홍철. 노홍철이 웃겨요? 나는 걔는 보면 기가 막히지 웃기진 않아. 우리가 노홍철한테 왜 그렇게 많은 그 뭡니까 연예인으로서의 그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을 TV에서 봐야 되는 거야? 특이하잖아. 노홍철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걔를 보면 말이야. 가는 거야. 뭐 어딜 가 가기는. 노홍철이 그렇게 많은 경제적 지대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다? 그런 사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보아가 1년에 얼마나 벌어? 보아가 얼마나 벌어? 다 쳐서 봐야 보아가 한 10억 번다고 해봐. 10억. 더 벌겠지, 그지? 10억은 뭐 훨씬 더 벌지. 보아가 10억을 벌어. 보아가 만약에 가수를 하자면 뭐 할까? 보아에게 말이야, 가수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주면 돼? 그건 보아가 가수를 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는 소득보다 1원이라도 더 주면 되겠지. 보아. 이제 가 20살이 넘었지? 걸손탑. 성인임을 신고했단 말이지. 보아. 중학교 중퇴지.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검정고시를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대학을 아직 못 들어갔지. 그치? 사무직, 취업 경험 거의 없을 거고, 어릴 때부터 너 이쁘다, 너 춤 잘 춘다, 너 노래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별로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아. 그치? 중학교를 중퇴한,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를 검정고시로 마친, 아직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성격 별로 좋지 않고, 직장 경험 없는 여학생, 여자, 20대 초반의 여자. 직장 구하기가 요즘에 만만치가 않아. 그치? 뭐,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취업이 힘들어요. 돈 벌기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말이야. 박찬호처럼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보아를 전적으로 가수시키기 위해서 얼마만 주면 돼? 3천만 원. 그러면 보아가 벌어들이는 10억 중에서 9억 7천만 원만큼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경제적 지대란 말이지. 불로소득이야. 우리가 보아한테 왜 그렇게 많은 그 불로소득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보아와 같이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숨이 턱까지 차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많지 않단 말이야. 그거 해봐요. 힘들단 말이야. 그런 사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이 황금 같은 젊은 시기에, 좋은 날씨에 말이야. 저녁에 지금 몇 시간째 앉아가지고 이 재미없는 수업을 들어야 돼.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시험에 합격하려고 앉아 있는 거지.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 시험 자격증 가진 사람의 공급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불로소득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경제적 지대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은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즉 자신의 불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기 같은 사람의 공급이 고정되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즉 희소한 생산 요소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불로소득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572페이지에 첫째, 지대 결정. 그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거기 그림 보시면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해 봅시다.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토지에 조세가 부과되면 모든 조세 부담은 누가 져요? 토지 소유자, 즉 생산자가 부담하지. 소비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그 다음에 빨간색의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지대 또는
불로소득의 의미를 갖게 되더라.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대 학설 나오는데 보지 마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전 수입과 경제적 지대. 이제 더 할 거 없지? 너무나 자세하게 한 것 같아. 밑에 그림 보시면 생산 요소 공급의 탄력성과 경제적 지대. 자, 이거 말로 해봐. 공급 곡선의 탄력성과 경제적 지대는 비례 반비례. 곡선의 탄력성 뭘 떨어뜨려? 공을 떨어뜨려요. 자, 곡선의 탄력성과 지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는 것이야. 그치? 됐습니다. 넘기고요. 514페이지에 이제 알겠지? 지대 추구 행위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야? 불로소득을 크게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합쳐서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거지. 예. 어느 독점 기업이 있어. 시장에 다른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경쟁 체제가 되면 자신의 독점적인 이윤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기업 들어오지 못하게 막 로비하고 진입장벽을 막 쌓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텐데 그 행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여기 있잖아. 예. 지대추구 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지대추구 행위란 뭘 추구하는 거야? 불로소득을 더 크도록 만들려는 행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준지대 나오죠? 이제 그거 좀 볼게요. 준지대에도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 여러분. 준지대에도 지대가 붙어 있네, 지대. 아까 내가 그랬지. 지대는 왜 발생하는 거야? 무엇인가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준지대도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고정됐기 때문에 발생할 거야. 그지? 준지대는 뭔가 하면 준지대란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이걸 우리가 준지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라도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단기 그렇게 부르잖아. 따라서 준지대는 반드시 언제만 발생하는 거야? 단기에만 발생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준지대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에 Q, 여기에 P. 기억나십니까? 우상향하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 그 다음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커브 이렇게 있을 때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고 시장 전체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P스타로 결정이 됐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 기업의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자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되는 거지. 기업은 뭘 추구합니까? 이윤 극대화, MR 이퀄 MC. 요 점에서 이 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할 거야. 맞지? 요 물건 하나 만들면 시장에서 얼마 줘요? 이만큼 줘요. 근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요만큼 비용 들어가니까 요 높이는 뭘 의미합니까? 물건 한 단위 당의 초과 이윤. 거래량이 이만큼이니까 초과 이윤의 총 크기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만큼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요거 한 단위 만들 때의 평균 비용의 크기가 요만큼이니까 요 평균 비용, 거래량이 요만큼. 그렇다면 여기는 이 아래쪽 사각형은 뭘 의미해? 총 가변 비용을 얘기하겠지. 단위당 평균 비용이 요 높이야. 거기에다가 거래량 Q를 곱하면 총 가변 비용. 써볼까? 자, 요게 그 기업의 초과 이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면적.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총 가변 비용.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얘는 뭐야? 평균 비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 평균 고정 비용이 나오는 거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불러요? 이거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아니지. 그치? 지금 뭡니까?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AFC하고는 다른 거야. 그치?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총 고정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얘는 가변적인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지. 그러니까 얘는 준지대 아니야. 얘는 준지대가 아니야. 얘는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는 거니까 얘는 준지대가 맞아.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은 왜 발생해?
단기적으로 다른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내가 일시적으로만 초과이윤을 줄 수 있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지. 장기에는 발생하지 않아. 왜? 고정된 생산 요소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만 초과이윤이 발생 가능해. 왜?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초과이윤은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의 면적을 합쳐서 이걸 우리가 준지대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한 이 전체 면적은 뭘 의미해?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을 얘기하겠지. 그렇다면 써볼게요. 준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기업의 총 판매 수입에서 뭘 빼주면 돼? 기업의 총 가변 비용을 빼주면 되는데 얘는 알고 보니까 뭐랑 같더라? 초과 이윤과 총 고정 비용을 합친 것, 그게 바로 준지대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런데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준지대와 여기에 있는 경제적 지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으냐,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박스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준지대는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어야지만 발생할 테니까 준지대는 장기에는 발생해야 안 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지대는 단기에만 발생해. 그렇지만 경제적 지대는 단기든 장기든 하여튼 무엇인가 어때? 생산 요소의 공급이 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발생하는 것이 경제적 지대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장단기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지대, 단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준지대. 그 정도로 봅시다. 오케이. 정리됐으면 576페이지. 임금에 관한 얘기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임금의 개념 어렵지 않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거기에 별표 하나만 치실래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자, 이런 보세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특히 미시는 이제 괜찮은데 거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명목이라는 개념이 있고 실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명목은 남이나라의 개념이고 아래 들어가는 거 빠지는 거예요. 헷갈리네. 실질은 뭡니까? 리얼의 개념인데 명목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물가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개념. 이게 명목 개념이에요. 물가 변화를 고려 못한 게 명목이야. 그 다음에 실질 개념은 뭔가 하면 물가의 변화를 고려한 개념. 이게 실질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빵을 소비하고 있는데 빵 한 개의 가격이 10,000원일 때 그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빵 몇 개 먹을 수 있나? 100개를 먹을 수 있지. 그치? 그런데 빵 한 개의 가격이 2만 원으로 올랐다면 그 말은 물가가 상승한 거야, 하락한 거야? 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이제는 똑같은 100만 원 가지고도 빵을 몇 개밖에 못 먹어? 50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변하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빵의 크기가 바뀌었지. 자, 이때 저 사람이 지금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를 명목 개념으로 하면 얼마야? 그냥 100만 원이지. 그치? 그런데 저 사람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를 실질적인 빵의 개수로 표시한다면 이제는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뀐 거야? 100에서 5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아니요,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가 절반으로 감소한 거야. 그치? 이게 바로 실질의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명목과 실질의 개념을 늘 구별해야 될 텐데 지금
책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명목 임금이 있고 실질 임금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요걸 그 사람의 임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의 명목 임금은 얼마야 지금 현재? 100만 원이지. 예, 명목 임금 100만 원. 그냥 명목 임금 우리가 W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임금은 과거에 비해서 몇 배로 된 거야? 2분의 1로 감소한 거지, 그렇지?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면 됩니까? 여기에 있는 명목 임금을 물가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원래 어때? 원래 실질 임금 얼마야? 10,000분의 100만 원. 그치? 100이었지. 그런데 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 사람의 실질 임금은 얼마가 된 거야? 20,000분의 100만 원. 50만큼 감소하게 된 거야. 그치? 예, 그래서 명목 임금을 W, 실질 임금을 P분의 W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밑에 실질임금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그 얘기는 나중에 거시 파트 가가지고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세요. 임금 결정 아까 다 봤습니다.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그냥 쭉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임금 결정에 관한 학설 볼 필요 없고요. 바로 이자에 관한 내용으로 갑시다. 이자와 이자율. 이자가 뭐야?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이게 바로 이자지. 이자율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자본재의 가격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게 바로 이자율인데, 이자율 밑에 보시면 빅셀의 자연이자율 개념이 있고, 밑에 보시면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개념이 있는데, 빅셀의 자연이자율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그 얘기를 좀 볼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1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1년 뒤에 돈을 갚는데 2006년도 여기 2007년도라고 해볼게. 2006년도에 돈을 빌려주고 2007년도에 그 돈을 되갚았어. 그러면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갚았으니까 빌려준 사람이나 갚은 사람이나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줄 이 당시에 빵 한 개의 가격이 10,000원이었어. 2000년도에. 그럼 이 사람은 2000년도에 돈 100만 원 빌려줄 때 빵으로 치면 몇 개 빌려준 거야? 100개 빌려준 거지. 그런데 2007년도에 100만 원 갚을 때 그때는 빵 한 개의 가격이 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 되돌려 받을 때는 빵으로 치면 몇 개밖에 못 받은 거야? 50개밖에 못 받은 거야. 그렇지?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거기 가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빵의 가격이 상승, 즉 물가가 상승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하고 돈을 갚는 사람, 채무자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누가 더 유리해지고 누가 더 불리해져? 채권자가 유리해지고 채무자가 불리해졌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빌려줄 때는 빵 100개 빌려줬는데 돈 갚을 때는 빵을 50개밖에 못 돌려받았잖아. 그렇지? 우린 뭘 할 수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과정에서 돈의 실제적인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만약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이걸 돈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10%로 해서 10%. 그러면 100만 원 빌려주고 1년 뒤에 얼마 돌려받아야 돼? 110만 원 돌려받아야 되겠지? 이자로 치면 몇 프로 받은 거야? 분명히 10%? 받았어. 그런데 실질적인 빵의 크기로 비교하니까 이자 10% 포함해도 빵은 어때? 55개인가? 예,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 이게 지금 이자율이 여기에는 이 이자율은 어때요? 제대로 된 이자율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럼 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10% 받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이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때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이 5%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봐. 이자율 10% 받고 싶은데
물가가 5% 상승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율은 5%만큼 까고 5%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서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이자율을 15% 달러라고 쓰면 그 사이에 물가가 5% 상승해가지고 5%만큼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10%만큼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 이때 계약서에다가 쓰는 명목상의 이자율, 이걸 명목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받고 싶은 이자율의 크기를 실질 이자율,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을 large R, 실질 이자율을 small r, 물가 상승률을 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서 쓸 당시에는 물가가 몇 프로 오를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상 물가 상승률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약자 e를 붙여줍니다. 요건 예상됐다라는 뜻이야. 거시경제 파트 가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이와 같은 식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가 피셔라는 학자라서 이 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피셔 가설이라고도 불러요.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될 테니까. 피셔. 아빠가 어부였겠지. 그치? 피셔 방정식. 577페이지 하단 기억하시고요. 578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율 결정이란이라고 해서 고전학파의 실물 이자율,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그 다음에 대부자금설 그따위 것들이 있는데 578페이지에 있는 이자율 결정 이론에다가 별표 크게 하나 치시고 걔는 중요하지만 지금 안 하고요. 거시경제 파트 가서 아주 자세하게 그때 하겠습니다. 됐죠? 밑에 이윤의 개념 다 아는 거야. 안 보고 이윤의 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 그렇지. 별표 오시고 정상이윤. 정상이윤은 이윤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야? 비용이야. 정상이윤은 경제학에서 비용이에요. 즉 기회비용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윤은 초과이윤이지. 그치? 초과이윤. 밑에는 독점이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이윤의 역할 또는 이윤의 원천. 여러분 이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윤을 많이 얻는 기업만이 그 남는 이윤을 가지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에 힘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을 굳이 나쁜 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계층별 소득 분배. 자, 이제 계층별 소득분배 볼 텐데, 아까 봤죠? 계층별 소득분배의 개념은 뭐 어렵지 않을 것이고, 밑에 보시면 소득분배 불평등의 발생 원인 뭐 그런 거 있어요. 소득이 현실에서 왜 불평등할까? 궁금한 사람 없었어? 한번 볼까요? 소득이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첫째, 개인적인 요인으로. 그렇지. 능력. 뭐 인정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둘째, 노력. 뭐 역시 인정해요. 노력이 많은 사람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거야.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더 크겠죠. 여러분 그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그 가난한 저소득층 가정의 그 아이들 봐봐. 이 교육을 한참 받아야 될 아주 총명한 나이에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 보면 전 세계적인 생산성에 얼마나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만큼이라도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됐습니다. 상속재산의 차이. 기분 나빠요. 하지만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참 그렇잖아. 누구는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뭐야? 빚만 잔뜩 진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데 마치 그거랑 같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말이야. 누구는 한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야. 뻔히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뭐 손을 쓸 수가 없지. 나는 지금 출발선상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어때? 한 1km 뒤에서 말이야 지금 출발하려고 폼 잡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보이기도 하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뭐 안타깝지만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사회적 요인, 사회제도, 인종차별이나 신분제도 그런 경우에는 소득 차이 있겠지. 정부의 경제정책, 옛날에 우리가 1960, 70년대 또는 7, 80년대에 고도성장 정책을 펼칠 때에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했지, 그지? 고도성장 정책의 문제였죠. 정부의 조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상황 마찬가지고. 근데 기타 요인을 보면 말이야, 운인데 운이 영어로 luck 이렇게 돼 있잖아 말이야. 이게 말이 좋아서 운이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재수 아니야 재수. 우리가 소득이 많거나 적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또 재수야 재수. 그래서 본인의 뭐 능력이나 노력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야 큰 돈을 벌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제 친구 중에도 제 선배 중에도 말이야 비슷한 소득을 가진 A와 B가 있었는데 A와 B 이 두 사람이 A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산을 좀 많이 물려받았고요. B는 부모님은 계신데 부모님이 B에게 모든 재산을 그냥 이렇게 알아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겼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때 말이야. 20대 초반에. 그래서 참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었는데 C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C라는 선배가 뭐 하는 선배였냐면 뭐 벤처 이쪽 이렇게 뭐 일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쪽 벤처 회사에 이렇게 자금 이렇게 뭐 대주고 뭐 커미션 먹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A하고 B한테 좋은 벤처 회사가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해라. 이 지금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 위기만 넘기면 크게 성공할 것 같다 얘기했죠. A 싫어요. B 저도 싫어요 했죠. 막 때렸어요 이렇게. 투자해 막 해서 A는 그때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5천만 원. B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그냥 포기했지. C가 나중에 다시 찾아왔죠. 그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아. 자금을 한 번만 더 빌려줘야지 얘가 뜰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말이야 네가 빌려준 돈도 다 떼일 것 같다. 어떡할래? 그냥 떼이고 말래요. 막 때렸지 또 이렇게 더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억이 되고 이게 2억이 되고 나중에 내가 알기로 한 5억 가까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쏟아붓게 됐어요. 뭐 정확한 스토리는 아닐 수 있으면 대충 이런 스토리야. 나중에 정말 말이야 이 C가 소개한 그 회사가 말이야 떴어요. 이렇게 떴어. 상장이 되고 말이야 엄청나게 떴습니다. 새롬이었지 새롬. 그때 얼마를 벌었나? 40배인가 뭐 4배인가 뭐 10배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벌었단 말이야. 10배만 해도 얼마야 10배만 해도. 뭐야? 럭이지, 럭. 이 형은 말이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후회도 소용없지. 이 사람 A가 말이야, 무슨 뭐 차프한 판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맞기 싫어서 막 때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지. 원금도 회수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계속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제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럭이야, 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운이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개인이 노력을 한 말이야. 이 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거나 또는요. 얘가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 보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표는 뭐 굉장히 화려한 표지만 말이야.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 안 되는 표고 밑에 있는 계층별 소득 분배의 측정 방법 그걸 좀 봅시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에 대한 측정 지표. 처음에 등장하는 게 10분위 분배율인데 10분위 분배율을 D라고 이렇게 표시할 때 10분위 분배율 D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얘는 상위 20%의 누적의 소득 비율에 하위 몇 프로야? 40%의 누적 소득 비율. 이렇게 계산되죠. 내 말 들어봐요. 100억의 국민 소득을 100명의 국민이 완벽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당 얼마 가지면 돼? 1억 가지면 되겠지. 그럼 봐. 100억의 국민 소득을 100명의 국민이 1억씩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상위 20%의 소득은 얼마야? 20억. 똑같으니까. 하위 40%의 소득은 40억.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 2가 될 수 있지. 예. 10분위 분배율은 커지면 2까지 커져요. 만약에 100억의 국민 소득을 100명의 국민이 가장 불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99명은 한 푼도 없고 나머지 한 명이 100억을 다 가지면 되겠지. 그때 상위 20%의 소득 얼마야? 100억. 하위 40%는 제로.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때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해요? 작을수록 평등해요? 그렇죠.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한 값을 가진다. 예,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는 거야? 누적의 인구 비율이 되고, 세로축으로 갈수록 뭐가 됩니까? 누적의 소득 비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제로, 여기는 100%, 여기고 100%, 이렇게. 자, 봅시다. 만약에 100억의 국민 소득을 100명의 국민이 완벽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당 얼마? 1억씩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말은 뭐야? 전체 국민의 1%가 전체 소득의 1%, 전체 국민의 10%가 전체 소득의 10%, 전체 국민의 50%가 전체 소득의 50%, 전체 국민의 80%가 전체 소득의 80%. 어떤 게 되겠어? 대각선을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기는 이 노란색이 뭘 의미하는 거야? 완전하게 균등 분배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완전 균등 분배선. 만약에 100억의 국민 소득을 100명의 국민이 가장 불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가져야 돼? 99명까지는 소득이 얼마야? 제로이다가 마지막 한 명이 전체 소득의 100%를 다 가지게 되면 가장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의 직각 굴절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완전 불균등 분배선이 되는 거죠. 이때 로렌츠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각국의 누적의 인구 비율과 누적의 소득 점유 비율을 점으로 찍었을 때 이와 같은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로렌츠 곡선이 되는 건데, 이 로렌츠 곡선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이야. 한국의 로렌츠 곡선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한국의 소득 분배가 평등함을 나타내고, 그치?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한국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건데, 한국이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국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미국은 한국보다 소득 분배가 공평하다 또는 균등하다. 예, 그런 얘기 하려고 필요한 게 로렌츠 곡선인데, 로렌츠 곡선은 여러분 실무적으로 그려보면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예, 이건 현실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 왜 그래?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말이야.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꼭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만약에 일본이야. 그러면 일본과 한국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했지.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운 데 있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 분배 상태나 소득의 불평등 도는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로렌츠 곡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교차하는 경우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러한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등장하는 것이 지니계수죠.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요게 요렇게 노란색, 요게 요렇게 빨간색일 때 요러한 로렌츠 곡선이 있다면 요 면적을 알파, 이 면적을 베타라고 할 때 지니계수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로렌츠 곡선이 노란색에 붙어버리면 그때는 소득 분배가 가장 공평하겠지. 그때는 어떤 면적이 제로가 돼? 알파의 면적이 제로가 되지. 제로 집어넣으면 지니계수 값은 얼마야? 베타분의 제로. 제로가 되는 거지. 제로가. 만약에 여기 있는 흰색의 로렌츠 곡선이 빨간색에 붙어버린다면 어떤 면적이 제로가 돼? 베타의 면적이 제로가 되죠. 요거 제로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질문. 지니계수 값은 클수록 평등, 작을수록 평등? 그렇습니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평등할 것이에요. 네 번째. 애킨슨 지수라는 것도 있지. 애킨슨 지수 A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1-y분의 ye 이렇게 계산되는데 맞죠? 우리 책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ye. 여기는 y바라고 해놨네. y바분의 ye. 이때 y는 뭐냐면 현재의 국민소득의 크기야. 그 다음에 ye 요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ye가 뭐야?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요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 이거 어떤 거야? 이거? 어떤 나라의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100억입니다. 그 나라가 이 100억의 국민소득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분배했냐 하면 불균등하게 분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 국민소득이 100억인데 그 나라 국민들에게 너는 50억, 너는 제로, 넌 3억, 너 15억 막 이렇게 막 줬어. 불균등 분배했어. 그랬더니 그 나라 국민들의 사회 전체의 만족도, 소셜 웰페어 이거 뭔가 하면 그냥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 나라 국민들의 소셜 웰페어, 사회적 후생이 얼마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85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다시 한번 100억의 국민소득을 불균등 분배했더니 그 나라 국민들이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85야.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은 뭐야? 이 나라 국민들은 불균등한 소득 분배보다는 균등한 또는 공평한 소득 분배를 더 좋아해요. 이 나라 국민들은. 그렇다고 할 때 만약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소득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했더니 그 나라 국민들의 사회적인 만족도가 역시 똑같이 85가 나왔어.
그러면 봐. 이 나라 국민들은 균등한 소득 분배를 불균등한 소득 분배가 훨씬 더 좋아해. 그런데 100억의 국민 소득을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을 때 국민들의 만족도가 85야. 그렇다면 똑같은 85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필요한 소득은 100억보다 커야 될까 작아도 될까? 당연히 작아도 되겠지.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완전히 균등한 분배를 더 좋아하니까. 그치? 이때 이 국민 소득은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 불균등한 소득 분배 시 85의 효용을 주는 이 국민 소득과 같은 효용을 주는 완전히 균등 분배됐을 때의 소득이 되잖아. 이게 바로 균등 분배 국민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여러분 현실의 이 불균등한 분배의 정도가 완전한 균등의 분배 상태하고 굉장히 멀어. 이게 아주 지독하게 나빠, 이게. 그러면 이 값은 100억에 가까워질까, 더 작아질까? 더 작아지겠지, 그치? 그 다음, 현실에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이 상태가 말이야, 사실은 완전하게 균등 분배된 상태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 소득은 어디에 가까워져? 100억에 가까워지는 것이. 이해가십니까? 당연하겠지. 그 다음, 그 나라 국민들이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아주 지독히도 싫어해.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값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 나라 국민들이 뭐 불균등하면 어떻고 균등하면 어떠냐, 뭐 큰 차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값은 100억에 더 가까워질 것이야. 자, 그렇다면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고려한 애킨슨 지수 A는 말이야, 현실의 소득 분배가 공평하면 공평할수록 이 두 값의 차이는 없어지겠지. 만약에 이미 현실의 소득 분배가 완전하게 균등하다면 이 값도 얼마가 돼야 돼? 100억이 돼야 될 테니까 완전한 균등분배 상태에서는 이 값이 같아. 그러면 1-1은 제로. 애킨슨 지수값은 0보다 커질 수 있죠. 그 다음, 현실이 아주 지독하게 불균등하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는 점점 더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론상으로 가장 많이 벌어지면 이게 100억이면 얘는 제로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제로는 제로, 1-제로는 1. 요런 값을 가져요. 애킨슨 지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갖는데 애킨슨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경우에 소득이 더 현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작을수록 현실의 소득 분배 상태가 평등함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교재 보시면요, 이건 말고도 저기 어디 있어? 5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파레토 계수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585페이지 하단에 지브라 계수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교재를 더 찾아보면 뭐 달튼 계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중요하니까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것들 중에서 클수록 균등한 값을 가지는 것은 뭐밖에 없어? 클수록 균등한 것은 10분위 분배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클수록 평등해지는 값은 첫째 뭐야? 10분위 분배율 요거 하고, 두 번째 우리 교재에 있는 (10분위) 분배율과 파레토 계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물론 그 달튼 지수 같은 것도 클수록 평등하긴 한데 뭐 그런 건 설마 내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이걸 좀 지우고 부의소득세제를 좀 봅시다. 먼저 586페이지 보시면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 수단을 쓰고 있는지 나오는데, 첫 번째 누진세제. 뭐 당연하지, 그지? 누진세제 하면 어때요?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커지고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작아져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뭐 그건 다 아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제도 있는데 그건 뭐 읽어보면 되고, 최저임금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최저임금제도 봤지만 오늘 우리가 수요독점 요소시장 하에서의 최저임금제의 효과까지 봤으니까 그건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왼쪽 페이지에 있는 부의소득세제, 이제 그걸 좀 볼게요. 이 부라는 말은 뭐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다 그 말이지, 마이너스. 그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세금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래. 그 말은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지, 주는 거. 그러니까 부의소득세제는 오히려 세금이 아니고 일종의 보조금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쵸? 부의소득세제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 부의소득세제의 텍스는 말이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t 곱하기 y, 그렇게 표시가 되죠. 어때? 이때 이 알파는 뭡니까? 알파. 이게 바로 정부가 보장하는, 우리 책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 정액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네. 알파가 정액 보조금의 크기야. 당연히 t는 뭡니까? t는 세율이지, 세율.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0만원 더하기 0.1 곱하기 y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떤 뜻이야? 지금 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몇 프로야? 10%야, 10%, 그지? 그런데 정부가 정액보조금으로 얼마를 주는 거야? 10만 원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제로인 사람은 세금 안 내겠지. 안 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얼마야? 마이너스에 1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세금이니까 오히려 10만 원을 돈으로 받는 거야. 즉 부의소득세는 뭔가 하면 개인의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정부가 최소한 얼마만큼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야? 10만 원만큼은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 이거지. 이게 부의소득세제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누진세는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인데, 이건 뭐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주겠다 그 얘기지. 이게 부의소득세. 그럼 여기에 따르면 이 개인이 부의소득세제의 혜택을 전혀 안 받게 되려면, 즉 면세점을 가지려면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이게 이 텍스를 제로로 놓으면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됩니까? y 이퀄 0.1분의 10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야지만 어때? 부의소득세제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굉장히 혜택이 큰 거죠, 그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지울게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는데, 보시면 가로축의 소득, 세로축의 조세, 물론 여기가 이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할 때 이러한 직선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요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점이 t분의 알파가 되는데, 이 t분의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분기점이라고 부르나? 뭐라고 불러 이걸? 면세점 소득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여기 바로 여기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이 부의소득세제가 말이에요, 처음 개발됐을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의소득세제는 몇 명의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건데,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학계에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정도가, 즉 소득 재분배의 효과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았거든. 근데 이 부의소득세제가 딱 이제 고안이 되고 나니까, 야, 저건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보조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정부가 오히려 돈을 지급한단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저소득층에게 다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저렇게 시행하면 다 받는 거지, 다 받는 거. 그래서 저게 이제 처음에 고안되고 난 다음에 몇몇 국가에서 저 부의소득세제를 실제로 한번 시험해 봤어요. 파키스탄, 프랑스, 몇몇 나라들이 부의소득세제를 도입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 왜 실패했냐면, 부의소득세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과거에는 그냥 이 텍스를 깎아주는 정도에 그쳤지만, 마이너스의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재원이 어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 정부가 재정 능력이 든든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막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만큼.
근데 봐, 재원을 든든하게 하려면 고소득층에게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득자에게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아까 전에 봤지, 요거 10만원, 그 다음에 요거 10% 하면 면세점 소득이 얼마야? 100만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지 저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은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저 혜택을 벗어나니 그냥 대충 일하고 정부의 혜택을 받고 편하게 살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부의소득세제는 개인의 근로의욕을 아주 급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실험은 실패한 걸로 드러났는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말이야, 우리 정부가 부의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 실제로.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고 있는 저런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겠지만 학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출제가 유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588페이지에 보시면 쿠즈네츠의 U자 가설.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가로축의 경제 발전의 단계, 세로축의 소득 분배의 평등도, 이렇게 놨을 때 말이야, 이와 같은 U자 형태를 띠더라, 그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야? 경제 발전,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발전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경제 발전 초기에는 소득 분배가 굉장히 평등하다가 경제 발전이 많이 가속화되면 말이야,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돼. 그런데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말이야, 소득 분배 정도가 오히려 공평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게 바로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이야. 이건 검증된 이론이야? 아니야. 아니면 현실 데이터야? 아니야.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지. 현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건 뭐야? 이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말이야. 이게 역U자 가설이야. 예. 놀랍지. 같은 거지. 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조금 더 했어야지 내일 부담이 적을 텐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만 갔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